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시장의 오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먼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 지역적 시장, 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 본질은 추상적 시장이죠. 그렇지만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 지니게 된다는 거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기본서 164페이지예요. 기본서는 164페이지가 되어 있고, 강의 노트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세요. 기능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존재치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기능 나면 우리는 뭘 떠올리자? 역할,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딜 통해서 교환합니까?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시장이 없다면 교환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먼저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럼 뭡니까? 부동산과 현금과의 교환이다 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교환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과 임차권 간의 교환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다라는 겁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의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과 현금 등이 교환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부동산 공간이라고 그랬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부동산 공간이니까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공간을 거래한다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즉 시장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시장의 기능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장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여튼 A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A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 즉 KTX 역사가 들어서면 A라는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 이 A라는 지역에 오피스텔의 수요가 어때? 증가하겠지. 그럼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사고삼이 더 많겠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할수록요. 팔고 사면 더 어때? 만들어서 팔고 사겠지요. 이래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품질도 개선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3번 내용이에요.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 예를 들읍시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누구에게 빌려줄 거예요?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주택에 이 땅을 빌려주겠죠. 그럼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따 때 빌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 이용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이도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장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세요.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기능 4가지 말씀인데 앞으로는 2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어때? 교환 기능이 있지요. 다음은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지요. 다음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 다음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 동일한 부동산자도 거래 시마다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는 얘기예요. 창조된 이 가격은 또 다른 이유에서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보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축은 가격이에요. X축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팔려는 매도자 입장 생각하자는 이야기야. 팔려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싸게 팔려고 그래요? 아니겠지요. 처음엔 높게 팔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을 서서히 이렇게 낮춰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랍니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선은 어떤 의미였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도 주지 않는다면 팔겠어,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반드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 이보다 더 높은 가격 준다면 아주 좋아하겠지요. 반드시 이만큼 받아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선은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매수자 입장입니다. 살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때 비싸게 살 거 아니겠죠. 처음엔 아주 싸게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사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으로 때 서서히 이렇게 높여간다는 겁니다. 높여간다. 그래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선이 되겠는데, 자,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지불을 의사하겠다는 거지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이나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 모두 어때? 주관적인 가격이죠. 주관적인 가격이에요. 주관적인 가격인데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때? 반드시 이만큼 받아 팔겠다. 그래서 최소 가격 한선이 되어 있고,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 최대 여기까지 지불을 용이 있더라. 그래서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매도자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 팔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가 있더라. 그럼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왜? 매수자는 최대한 이 가격간 지불을 의사하겠죠. 이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 받고 팔겠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해서 이 시점입니다. 이만큼 시간이 경과했어요. 이때는 자 보세요.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교차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견이 합치된 이 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이 어찌 보면 최초의 균형점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 시점에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되죠? 다음 시간이 더 경과했습니다.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자, 이제 이 A라는 이 가격입니다. A라는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매도자 입장에서야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만 받으면 되겠지요. 그럼 이거 준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을 용이했더라. 이 가격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거래가 안 되겠죠? 다음 여기에 B라는 가격입니다. 역시 이 시점에서 B라는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C라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요. 자 보세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만큼 받아 팔겠다.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지불을 용이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낮은 가격 지불하니까 좋아하겠죠.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자, 매도자가 제하는 가격선이 있지요. 매수자가 제하는 가격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매도자가 제하는 가격선과 매수자가 제하는 가격선인데 교차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자의 가격을 어때? 상한선. 매도자의 가격을 어때? 하한선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매수자의 가격을 상한선. 자, 매도자의 가격을 어때? 하한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영역이 된다. 결국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이에서 가격이 창조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의 교차점을 기준해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이 상한선,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 하한선이 있나 이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또 형성된 가격은 다시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즉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입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하세요. 이렇게 설명 학자인데 매수자가 제하는 가격선입니다. 다음 매도자가 제하는 가격선이에요. 그래서 접하는 점 여기서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봅시다. 자,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이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도자가 제하는 가격이나 매수자가 제하는 가격은 주관적인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교차점을 기준으로, 교차점 여기다 되겠죠. 지금 교차점 기준으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을 매도자의 제한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이 되겠지요. 그다음 매수자의 제한 가격이 뭡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창조된다 생각하시고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어딜 찾아야 합니까? 시장을 찾아간다는 거지요. 시장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의 기능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격 창조 기능이 있지요. 다음은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조금 전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여섯 가지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교환 기능이 있지요.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지요.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다음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 다음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6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기본서 166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 OX 지문이 들어있죠.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번.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보세요. 교환 기능 들어있죠? 다음 가격 창조 기능,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 수행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 봅시다. 부동산의 개별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어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 수행하고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한 기능이 있지요. 주택의 수요 변화는 주택의 질 개선시킨다. 우리 조금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오피스텔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4번. 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설명드렸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된 가격은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다시 또 파괴되겠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6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건 또 다른 학자의 견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이사를 설명했죠. 이 점처럼, 자, 매도자의 제한 가격이 있고, 매수의 제한 가격이 있다냐. 일단 접점,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의 견해도 있다. 참고하시라 그랬죠? 이름이 되겠습니다. 역시 6번도 맞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다 살펴드렸습니다.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이분 역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특성이라는 게 있죠. 특성은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어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총론에서 부동산의 특성, 이분을 배웠던 겁니다.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이 있다. 부동산 특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시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특성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 어때? 이미 배웠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튼 부동산 시장은 어때? 자, 부동산의 여러 특성, 또한 부동산 시장의 여러 특성으로 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분도 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종류 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학자들이 시장의 지역성이다 또는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뭡니까? 부동산 시장은 자,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지금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하죠.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자, 보세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자, 이 지역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지금 남아 동쪽에서 푸전소로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자, 지역 간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부터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분간 초과수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겠고, 이 지역은 당분간 초과 공급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니. 만약에 이 지역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어때? 곧바로 해소가 되겠죠. 시장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초과 수요, 초과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어때? 자, 부분 시장별로. 지역적으로 형성이니까 당연히 부분 시장이 되겠지요.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가 어때? 지속되기도 한다. 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요. 자, 이 지역에 참여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입니까? 소수로 한정됩니까? 소수로 한정된다 할 수 있겠죠.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는 여기는 어때?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는 어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내용이에요. 내용은 3번은 이런 생각합시다.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할지도 맞아요. 자, 이 지역에 들어서느냐, 이 지역에 들어서느냐, 이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지요. 또한 이 지역 내에서도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다음 4번 봅시다.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서 유사합 부동산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시장처럼 지역적으로 형성되면 이 지역 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도 그 지역성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수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말씀드렸죠. 자, 부동성이라는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 어때? 자,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장의 지역성 또는 어때?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미 우리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자, 이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본질은 어때? 추상적 시장이죠. 그렇지만 부동산의 특성으로서 구체적 시장에는 어때? 양면성 지니게 된다. 이걸 학자들이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분 말씀드렸죠. 자,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지역 간 이동이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분화되어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한 지역입니다. 자, 이제 분자의 부동산 시장이다. 즉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다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다시 유형별로 분화되어서 즉 용도별로 분화돼서 부분시로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건 뭐 됩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내용이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동일한 지역에서도 용도별, 유형별로 또 분화되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분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용도라 할지라도 다시 이제 좀 매매 시장이 있고 임대차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어서 또 어때? 부분시로 존재하게 된다. 뭐 됩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 때문이지요. 좀 영속성 등의 특성에서 권리 형태별로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분시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부분시로 존재하게 된다.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의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다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유형별,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어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조절이 어렵더라.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특성과 관련될 수 있겠죠. 먼저 부동성. 자, 움직이지 않죠? 지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역 간 수요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음 부증성.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수요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모두가 다르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업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워낙 비싸다는 이야기야. 고가성. 이래서 수용업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내구성 오래 쓸 수 있다. 이래서 수용업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고가성, 내구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용업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아파트 수요 급증합니다. 급증하면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지금 신규 공급에서는 새로 지어서 때 공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신규 공급은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많은 시간이 됐더니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신규 공급에서 급증수를 곧바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따라서 아파트 수요는 급증하지만 신규 공급에서 곧바로 뒷받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지금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 가격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지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다. 이 표현하면 이건 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이때 초과 이윤은 정상 이윤 1 넘어서는 게 초과 이윤이 되겠지요. 정상 이윤은 시장의 평균적인 이윤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이래서 해봅시다. 종합 주가 지수가요. 우리 주시장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3% 상승했다 가정해 봅시다. 3% 상승했는데 내 가지고 주식은 5% 상승했다는 이야기야. 그때 시장 전체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3%가 되겠죠. 이게 정상 이윤. 그렇지만 나는 5% 수익을 얻었네요. 여기는 3% 플러스 2% 되죠. 그럼 3%는 정상 이윤이고 2%가 결국 뭐가 됩니까?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 이윤은 시장 평균의 이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넘어선 게 초과 이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초과 이윤 존재하고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건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단기적인 현상이야. 자, 장기에는 이제 신규 공급이 가능하겠죠.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존재할까요? 소멸되고 없을까요? 소멸되고 없겠죠? 가격 왜곡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즉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초과이윤 소멸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제생활 우리가 많이 가정을 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부동산 공매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용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이 예를 통해서 설명 다 드렸잖아요. 다음 2분 줍시다.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다.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야기. 이로해서 단기적이죠. 장기가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왜곡 현상 입혀놓으면 우리 뭘 들어요?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이건 단기 현상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즉 초과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용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없다. 이분도 우리가 특성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거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죠. 모두가 다 다르다는 얘기.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어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1. 어때?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변합니다. 2점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제협에서 대체 가능성 어때? 낮겠죠. 또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우리 이미 한번 용어 정리했었죠? 일물 일가의 법칙은 뭡니까? 지금 군자의 토지 시장이다. 그래서 동일한 시장에서 일물 하나의 물건에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일물 일가의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군자의 토지 시장에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일물 하나의 물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군자의 토지 시장에 모든 토지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개별성 특성 때문에. 일물 성립이 안 되네요. 다음, 군자 토지 시장의 모든 토지의 단위 면적이 같다라면 일가가 되겠죠. 단위 면적이 같습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모두 다르다. 개별성 때문이죠. 결국 일가도 성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개별성의 특성을 해서 상품으로 표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물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으로 표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1.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예요. 이 점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이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지금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그렇죠? 이도 뭐 됩니까? 바로 개별성이란 특성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으로 표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 보세요. 부동산 거래는요. 개별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왜? 부동산은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즉 개별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려고 하니까 합니까? 안 하겠죠. 이 같은 특성을 가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표현합니다.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투명해지겠지요.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수집도 곤란하다. 그래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또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집도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을 갖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표현하겠죠.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시장의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번, 6번, 7번 있어요. 5번은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다음 6번은 시장의 비조직성, 7번은 거래의 비공개성. 이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어때? B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B자를. 그래서 상품은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B자 조심하시고,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세 가지 모두는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이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자, 부증성. 그래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한테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법적 제한이 많겠죠. 다음, 또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란 이야기야. 그래서 공공복리 정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부증성이나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란 점에서 일반 재화에서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이점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요. 또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단기로는 초과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겠죠. 그래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9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성이 있다. 자, 이분도 우리 여러 가지 통해서 이야기 속인데, 고가성,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사더라도 덥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는 게 길어지겠지요. 그러면 내가 팔고자 했을 때, 이때 바로 팔리면 아니잖아요. 사줄 상대방이 이것저것 다 따져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겠다. 이처럼 워낙 비싸다. 고가성 등의 특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팔을 때 쉽게 팔리는 게 아니죠.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또는 환금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 자, 다음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로 부동산 상품은 워낙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워낙 비싸다. 그래서 상품의 고가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비싼 상품이네. 따라서 내 돈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래서 자금 조달 가능성 이 자체가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매도자, 소수의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점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도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목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동산 상품은 워낙 비싸다. 상품의 고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분도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학자들이 시장의 지역성,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고 있더라. 이걸 학자들이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부의사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용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상품을 표준할 수 없다. 시장은 조직을 갖지 못한다. 거래 내용을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죠. 법적 제한이 많다. 매매 기간 길어진다. 워낙 비싼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10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본서 1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163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OX 지문이 들어있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자, 여기 되어 있죠. 국지성, 이게 뭡니까?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점 보세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좀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럴 때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우리 이런 말씀 했어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든 아파트를 할지도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또한 동일한 지역이 할지도
어디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서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점으로 보셔야 되겠지요. 자, 다음 결국은 이제 지역별로 가격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X,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자, 끊어봅시다.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이 생각할 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도 생각하지 않는 얘기. 지금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어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보의 대칭성입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정보의 대칭성. 이건 결국 뭘 뜻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따라서 정보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 할 수 있겠죠. 비대칭적.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정보가 비대칭적인 이야기는 어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초과임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이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비대칭적. 왜? 근본적으로 거래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정보 취득이 어렵겠죠? 또한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정보는 비대칭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칭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2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때 비대칭적이죠? 맞네요. 그래서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래서 가격이 어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2번도 맞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동일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에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는. 자, 보세요.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에서 물리학층에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맞네요. 그 다음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가 잘못된 지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죠. 공매. 공짜가 뭡니까? 빌 공짜예요. 이렇게 이상합시다. 내가 여기에는 이 건물이 어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 건물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 내 건물이 아니 불고 내 이 건물 먼저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요. 다시 건물 사가지고 돌려주면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기법이 공매예요, 공매. 그래서 공매는 표준화가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다. 이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매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공매를 또 금지할 수도 있겠죠. 정책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시장이 표준화돼 있으면 공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화돼 있지 않으면 공매는 어때? 불가능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건물 어때요? 탄세 팔아버리고 이 건물로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갚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차익을 시한다.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는 어때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짐은 잘못되어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잘못된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는 어때? 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X. 5번. 자, 부동산 공매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영향을 띠고 있다. 이 점인데, 자, 잘 보세요. 자, 부동산 자체는 어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지문은
부동산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는 겁니까? 부동산 거래를 묻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어때? 사적 주체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적 주체가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사적 주체에 의한 것이다. 자, 이걸 생각하면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어때? 잘못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시다. 7번. 자, 부동산은 다른 단기 수명의 상품과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OX 지문 7개 살펴드렸어요. 이게 시장의 특성 이용해서 우리 주제에 소개되는 OX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의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여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어서 2절 주택시장 분석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된 프린트물 있지요. 이 부분 가지고 다음 주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프린트물은 강의 노트였어요. 다음 주에 강의 노트 꼭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